30년 전 그녀는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재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준아, 나야. 내 친엄마야. 1990년 2월 14일 서울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겨울비가 그치고 난 새벽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첫 차는 도착 시간을 알리며 천천히 플랫폼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화장실 구석, 종이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바람소리에 비닐이 살짝 움직였고 그 안에서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담요 한 장에 쌓여 있었지만 그 담요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옆에는 종이 쪽지 한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볼펜 글씨는 떨린 듯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02 14 이름은 서준. 그게 내 이름이었고 그날이 내 첫날이었습니다. 낳자마자 버려진 아이. 오직 추위와 울음만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품도 따뜻한 손도 환영의 말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받은 첫 선물은 버려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는 이름 대신 129번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귀염둥이, 작은 천사 같은 애칭을 듣지만 나는 숫자로 불렸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내 자리에 다른 숫자가 붙으면 그뿐인 자리. 그 아이는 울고 잠들고 또 울었습니다. 누군가 품에 안겨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TV 속 드라마에서 엄마 품을 그리워하며 자랐습니다. 내 감정은 부러움이 아니라 없음이었습니다. 없으니 원망도 서러움도 누군가에게 미워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아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될 수 없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고아원 문을 나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원장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차갑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 나는 그 후의 삶에서 깨달았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버티기 위해 일했고 공부했고 밤에는 고시원 책상 위에서 부동산 책을 읽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사는 법 대신 집을 가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나씩 살았고 모았고 드디어 나만의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35이 되었을 때 나는 건물 3채와 상가 6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신당역 화장실에 버려진 아이 80억 자산가되다. 사람들은 나를 기적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올라간 바로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준아, 나야. 내 엄마야.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30년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벽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묻었습니다. 엄마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왜 그날 저를 버렸습니까? 그녀는 침묵하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서준아. 미안하다. 쉽게 내뱉는 그 말. 나를 다시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다만 미안하다고 늦게 왔다고. 하지만 그녀는 내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눈물을 닦으면서도 내가 가진 80억이라는 숫자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찾아온 것이라는 걸.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친엄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서준아, 우리 한번 만나자. 처음 보는 번호로 걸려온 그 말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약속한 곳은 낡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커피향은 익숙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은 어디로도 시선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준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너를 놓고 나왔던 그날 나도 많이 울었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음이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죄를 면하겠다는 듯 말이죠. 나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뒤로 물렸습니다. 그녀와의 거리를 감정까지 포함해 늘리고 싶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에서야 왜 오셨습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평소 사람들과 대화하던 그 목소리보다 조금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사 봤어. 너 이제 건물도 있고 정말 잘 지내더라. 엄마는 그걸 보고 너무 뿌듯했어. 그녀는 말끝마다 엄마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를 다독이는 손이 아니라 날 붙잡는 손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엄마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구겨진 출생증명서, 사본, 희미하게 남은 혈액형 종이, 그리고 당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서 찍힌 CCTV 캡처까지 모두 내가 널 낳았다는 증명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들은 애틋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한 치밀함이 묘하게 불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나라는 상태를 찾아온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80억 자산가로 바뀐 그 상태를. 그녀는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우린 아직 가족이야. 내가 성공한 건 결국 피가 이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가족, 피. 그녀가 강조하는 단어 속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권리의 냄새만 강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 씨, 누군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했습니다. 아마 친어머니 같네요. 그리고 그날 밤 내 사연이 친모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불쑥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30년의 그리움, 이제야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그 기사에 눈물로 적힌 말을 남겼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효도는 해야지.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간다. 세상은 사연에 감성적으로 반응했고 나는 순식간에 냉정한 아들이자 상처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로하던 사람들조차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엄마잖아. 나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보관 중이던 기록들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1994년 3월 생모 방문 기록 연락 끊김. 하지만 그녀는 그때 해외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시간과 기록이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나는 듣고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같은 진실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어디선가 짜여진 계획이란 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냐고. 그러나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게 피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다고. 그녀는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그녀 뒤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변호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서준 씨,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사진 속에는 친엄마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친엄마는 그를 조카라고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이상하게 불완전했고 이름조차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확인한 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빈. 과거 여러 차례 유산 분쟁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인물. 증거 위조, 법원 대응, 감성 기사 확대까지.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장사로 이용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엄마가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준아,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정말 가족이야. 그녀는 카페에서 나를 기다렸고 그 옆에 새 옷을 입은 정우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빈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나도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눈빛을 고정하며 나의 감정을 짐작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피가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계획 속 목표물과 협력자일 뿐이라는 걸. 며칠 뒤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정우빈은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신청했고 친엄마는 변호사를 대동해 가족 구성원 등록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터넷에는 새로운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두 아이,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 속 그들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서준이는 몰랐겠지만 난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나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켜보던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겠죠. 언제 나타나야 가장 적절한지, 어떤 감정을 투영하면 사람들이 동정할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찔러야 사람들이 말을 잃을지. 탐정에게 부탁해 확보해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미끄러지면 안 돼. 얘만 설득하면 돼. 증거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것은 정우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친엄마의 목소리. 그래. 이번엔 끝장내보자. 모든 걸 되찾자. 그녀는 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빈은 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 짜여진 팀이었고 나는 그들의 다음 목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끝으로 나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빈, 그 남자는 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는, 유전자가 단 한 줄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친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한테는 엄마잖아. 내가 너를 낳았잖아.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답하지 못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말.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내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들고 언론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우빈과 친엄마의 대화를 아무런 첨삭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번엔 미끄러지면 안 돼. 걔만 설득하면 돼. 증거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 음성은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삶을 상금으로 삼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녹음 파일이 포함된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다. 친모의 탈을 쓴 사기꾼이네. 형제라고 속이고 DNA까지 조작하려 했다니 진심도 없었네. 세상은 드디어 내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이 아닌 한 사람, 친엄마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은 눈물이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친엄마와 정우빈 측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상황과 감정적 상처를 이유로 재산 분배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무기로 법적 가족을 선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를 무너뜨리는 증언이 등장했습니다. 오래된 고아원의 원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입니다. 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2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고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 다시 버리고 갔습니다. 이어 원장은 작은 수첩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건 30년 전 친엄마가 고아원에 남긴 글의 일부였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면 내가 망가질 것 같다. 나도 살아야 한다. 이 아이도 나도 불행해질 거다. 그 글은 고백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엄마가 아니어야 할 이유를 찾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벌써 오래전에 나를 버린 걸로 끝이 아니라 내 모든 기억과 미래까지도 버렸다는 걸. 정우빈은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전부 다 그녀가 계획했습니다. 우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그 옆에 선 친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내가 낳았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그럼 안아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니? 법정이 잠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엄마라는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버리면 안 됐죠. 엄마라면 사기치면 안 됐죠. 그녀는 그 순간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한 번도 모성으로 나를 마주하지 않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다는 걸.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피고인석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숙, 내 친어머니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정우빈, 내게 형이라 부르며 다가왔던 사기 공범. 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미숙에게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우빈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감각은 들지 않았지만 내 앞에 놓인 긴 시간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의 의미가 후회였는지 혹은 실패의 굴욕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낳았어. 서준아, 제발 이게 끝은 아니라고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구원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 대신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은 죄를 판단할 뿐 감정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훼손은 법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정우빈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 나도 잠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 말 속에 진심이 있었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온기가 나를 살린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미숙은 조용히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정우빈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내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건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해묵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혼자서 신당역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던 장소이자 내가 버려진 자리, 추운 바닥과 희미한 형광등. 나는 그곳에 담요를 펼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다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버렸던 사람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지켜준 사람이 없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신당의 아이들. 한때 버려졌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생을 밝힐 수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널 택하지 않았더라도 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얼마 후 정우빈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형, 아니 서준 씨. 나는 내 선택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겨냈습니다. 그게 너무 부럽고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감정이라는 단어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미숙에게서 마지막 흔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남기고 간 흑백 사진 한 장이 책상 서랍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평온해서 차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를 버린 건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나를 지키는 건 오로지 내 몫입니다. 내 삶은 버려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아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한 사람의 사연을 세상 밖으로 데려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라디오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